네, 정적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독히 가난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훈장이라는 엄연한 지식 노동자였고 어찌됐건 훈장은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그를 아는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게다가 정주영은 송전소학교를 졸업한 어엿한 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야 초졸이 가난을 상징하는 초라한 학력일지 몰라도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민중들의 자녀 가운데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소학교로 졸업한 뒤 맞은 정준영의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출이었어요. 가출소년 정주영은 1934년 19세의 나이에 서울에서 볶음상을 하는 쌀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이 쌀가게를 인수해 상호를 바꾸고 경영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주영은 1940년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차렸고 해방 직후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정주영은 1947년 마침내 현대토건사를 세워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정주영을 그야말로 큰 부자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통해 대부분 건설 사업은 미군이 발주를 했는데 정주영의 동생 정인영이 드물게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덕분에 정주영은 미군이 발주한 수많은 공사를 싹쓸이 했습니다. 이 시절 정주영의 무대포 정신을 잘 설명해주는 일화가 있어요. 1952년 12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극비리에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어요. 문제는 그가 묵을 문형궁의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주영이 해결 방법으로 단 15일 만에 공사를 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서 공사를 따냅니다. 공사를 따낸 정주영은 우선 일꾼들을 용산 쪽으로 몰아 피난으로 비었었던 부유층의 집을 닥친 대로 털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침입해 양변기는 물론 욕조, 세면대, 파이프 등을 싹쓸이한 곳이에요. 세간의 역사가들은 이를 정주영의 뚝심이 잘 발현된 장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택 침입과 절도이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듯이 성공한 경영자의 절도 역시 뚝심으로 미화돼야 하는 모양인가봐요. 여러분, 2015년 6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자국 화폐의 통용을 금지하는 초법적 경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사실 말이 초법적 조치이지 이 나라에서 자국 화폐는 이미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긴 했어요. 짐바브웨 국민들은 6월부터 3개월 반 동안 집에 있는 돈을 싸들고 은행으로 가서 달러로 바꿨는데 0달러에서 17경 5조 짐바브웨 달러까지는 미화 1달러로 교환해줬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내린 이런 강력한 경제 조치들을 초법적 경제 조치라고 부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초법적 경제 조치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72년 8월 3일 박정희 정권이 발표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15호 세간의 8.3 사채 동결 조치로 알려진 그 조치였어요. 사채는 국민들이 사적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이 사적인 계약을 사실상 모조리 무효화해버린 것입니다. 박정희가 이 같은 초법적 조치를 발동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민원 덕분이었어요. 당시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재벌 형성 초창기의 외형을 확대하느라 시중의 돈을 있는 대로 마구 끌어다 썼습니다. 한국 경제 현대사에서 사채 동결 조치는 재벌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처럼 대놓고 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경영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우호적 환경에서 자본 축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주영 역시 사채 동결 조치로 홀가분하게 빚을 딸고 1970년대 현대그룹의 재벌화에 성공했습니다. 박정희와 정주영, 1970년대 철권 통제와 개발 독재를 함께 이끌었던 이 두 사람은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둘은 매우 죽이 잘 맞았습니다. 군인 출신 박정희는 국가의 운영을 마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치르듯이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실제 군사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전투 중에 생기는 인명피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른바 한국의 뿌리 깊이 박힌 명령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정주영은 그의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해냈고요. 정주영이 현대코 토건을 세운 것은 1947년이었지만 실제 현대라는 이름의 그룹이 형태를 갖춘 것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인 현대조선이 출범했던 1970년대로 봅니다. 1973년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현대조선은 이듬해 6월 26만 톤급의 대형 유조선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을 만든 조선소의 기공식이 1972년 3월에 열렸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선소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조선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정주영은 조선소 기공실을 열면서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도 완성한다는 다소 황당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대와 정주영은 조선업의 초짜 중에 초짜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무려 26만 톤급의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7개월이었습니다. 이마저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조선에 따르면 당시 이 프로젝트에 동원된 연 인원이 무려 100만여 명이었어요. 정주영이 27개월 만에 26만 톤 유조선 완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치러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973년 한 해 동안 조선소에서는 1894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4년에도 7월까지만 무려 1566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5명이 숨졌습니다. 27개월 만에 26만 톤 유조선 완성을 밀어붙인 정주영은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자칭 선진 노동관리 기법이라고 불리는 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성과급 제도인데 이로 인해 직급별로 월급을 받았던 현대 조선 기능공들의 월 수입이 절반이나 나갈 판이었습니다. 유경수가 건조식에 참석해 정주영의 노고를 치하한 지 약 3개월 뒤인 9월 19일 현대조선소 기능공 2,500여 명이 공장 본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본관 앞에서 능률급제 실치와 잦은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기록됐다면 1970년대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으로 남았어야 할 이 사건은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 빠른 속도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현대조선 폭동 사건 이후 현대그룹의 노사관계는 긴 잠복기에 돌입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겪은 뒤에도 정주영의 노동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주영과 현대그룹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의 악마적 노조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눈이 흑이더라도 노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저벌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시칼을 써서라도 노조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노조관을 가진 인물은 정주영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1978년에 터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보수 정권이 부동산 특혜로 권력층에게 부를 이전하고 그를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낸 부동산 통치의 출발점입니다.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등 모든 보수 정권이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목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동산을 통한 보수층 통제를 매우 손쉽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1960년대 들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할 새로운 지역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사회에 준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게 개발 지역을 지정할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이에요. 박정희 정권은 지도에 선을 긋는 것만으로 수백억 원의 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1976년 7개동을 완공하며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분양권의 시세는 아파트 투기 광풍을 타고 분양가의 갑자를 넘어섰습니다.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950가구 중 실제 사원들에게 분양된 분량은 고작 300가구 채 안 됐고 나머지 600여 가구는 전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주영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과 정치 권력, 언론 권력의 연대는 그렇게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현대차 그룹의 광고 전문 계열사인 이노션이 증시에 상장했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던 정몽구의 장남 정의선은 이노션의 상장 전후 주식을 팔아서 4천여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4천억 원을 챙긴 정의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비교적 후했다는 점이에요. 2005년 설립된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전문 광고 대행사인데 설립 자본금은 고작 3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30억 원을 모두 정몽구 일가에서 냈습니다. 이노션은 이후 현대차 그룹의 집중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10년 만에 시가총액 1.2조 원짜리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정의선은 이 과정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12억 원을 4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10년 투자 수익률이 무려 3.3만 %에 이릅니다. 2인자 전략은 이래서 미래합니다. 이 계통의 1인자 삼성의 이재용이 20년 누적 수익률이 15만 %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과시한 덕에 정의선의 10년 수익률 3.3만 %는 나쁜 짓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1인자 이재용이 레이스맨 선두에 서서 온갖 여론의 질타를 다 받아준 덕에 2인자 그룹은 편안하게 편법으로 부를 챙깁니다. 40대 나이에 9조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한 이재용도 용인해줄 수 있느니 마니네 하는 판국에 이제 겨우 재산이 3조 원쯤 되는 정의선을 비난한 이유가 당최 무엇일까요? 어느덧 한국 재벌의 역사는 이제 2세 시대를 넘어 3세 시대에 이르렀어요. 한국의 그 현대사는 안타깝게도 재벌 1, 2세대의 어두운 과거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교사라고 했어요. 과거의 그 부실했던 그 역사 기록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왜곡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된 재벌 3세의 치부 과정과 그들의 그릇된 세습 경영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묻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